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 2차 시입니다. 다문화 이해 과목에서 일주 2차 시에는 한국 사회 다문화적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함께 가실까요? 네,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고요. 이번 차 시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과정과 배경을 통해서 단일 민족 중심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었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이를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제도적인 대응,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단일민족주의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를 진입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그 변화 양상, 인구이동의 흐름과 이주 형태의 다양화, 여기에 따른 사회 구성원이 구조적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과제를 식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식별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압축적 근대화와 이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세계가 주목하는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죠. 이 압축적 근대화 이면에는 외국인 이주라는 새로운 현상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억정 들어보시죠. D로 시작하죠. 그래서 dirty, dangerous, difficult. 더러운 일, 위험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제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네, 1988년 이후에 외국인 인주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유입되기 시작해요. 네, 중국 동포, 조선족 이것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요. 1988년 바로 88 올림픽 이후죠. 이 88 올림픽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거리에 많이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대 업종과 이주 노동자의 역할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많죠. 그리고 건설업, 농축산업 등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이주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이들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But 이 과정은 체계적인 제도적 준비 없이 이루어져 다양한 사회적 마찰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미비와 초기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요. 일단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이주 노동자 중에는 또 조금 예외이긴 한데 결혼 이주 여성도 상당히 88년 이후 증가 추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보호 장치나 사회통합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요. 노동 착취, 문화적 충돌 등 많은 문제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에게는 사실 이런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 뒤로 급속히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단일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단일민족주의, 에스닉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해야 하는 이념. 우리는 한 핏줄이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는 한 문화야, 이런 인식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이념이 오랫동안 국민 정체성의 근간으로 기능해 왔고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 명제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오래 지배해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단일민족주의 신화, 한국의 단일주의 신화는 19세기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적 동질감이 저항의 정신적 기반으로 작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해방 이후에 순혈주의, 단일 분화 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핏줄 이런 거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화는 역사적 실제와는 거리가 있고요. 글로벌화 시대에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공존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뿌리는 일제강점기의 민족 저항의식이 순혈주의와 결합해서 강화된 거죠. 뭉쳐야 산다. 이런 거 있죠.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예. 자, 이 국가 통합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근데 배타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인 거죠. 우리 이 이데올로기가 같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단일민족주의가 아니거나 순혈주의가 아니다. 그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현대적 과제, 글로벌 시대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수용하는 정체성, 재구성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 같이 공존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부강한 나라 이런 것도 역시 공존하기 위해서는 더 이제 필요한 운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4단계 진입 모델인데요. 사회적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회도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 일정한 단계를 거쳐 다문화 사회로 전환됩니다. 이 4단계 모델은 각 시기의 특징과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이 되어 그래서 1단계는 도입 단계, 2단계 유입 본격화, 유입기, 3단계는 갈등기라고 해서 갈등 심화, 4단계 정착 단계, 정착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1주 1차 시에 문제풀이를 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 시간에 빌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앞 시간에 우리가 퀴즈 이론 문제에서 용광로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용광로, 멜팅팟이라고 해서 이 이론은 이민자 등 이런 소수 집단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녹아서 하나로 융합이 되는 이런 동아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는 동아주의적 관점이 이제 조금 구시대적 관점.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반면 샐러드별 이론은 각 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다문화주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윤광로 이론은 동아주의적 관점. 지금은 어때요? 샐러드볼 이론이 더 적합하겠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문화를 그 고유성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죠. 또 앞 시간 퀴즈 문제에서 제노포비아라고 있었는데요. 이 제노포비아는 이방인, 또 그 공포, 이 이방인의 제노스, 공포를 포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포비아, 이방인과 공포를 합쳐서 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인데요. 외국인 또는 타문화권 사람에 대한 혐오,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다문화 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노포비아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런 샐러드볼 문화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 단계는 지났다고 봐야 하는데 어떤 과제에서는 도입 단계, 유입 단계 사이에 있다고도 하고 또 유입 단계와 이 갈등 심하긴 아닌데 갈등 단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입기와 이 갈등 단계 사이에 와 있다. 거기에 걸쳐서 있다고 보시는 게 어쩜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도입 단계는 이주민 비율이 5% 미만,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낮고 외국인 존재가 신기하면 호기심 대상, 이제 그렇진 않죠. 많이 지나다니고 별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2단계는 유입 본격화인데요.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면서 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노동,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의 씨앗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른데 어느 지자체는 이 유입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등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이 많은데 약간 갈등기에 이제 곧 접어든다. 또는 갈등기 이미 접어들었다. 그 지자체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 경기도, 뭐 안산 이런 데 굉장히 유흥들 이주노동자들이 많고요. 또 경남에서는 김해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충돌, 사회적 혼란이 본격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고 있는 그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외국인들 보면 그냥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이 어둠 속에서 시커먼 남자분들 쭉 걸으면 한국인이 걸어도 무섭게 무서워요. 근데 여성 입장에서 남성분들이 쭉 외국인 남성분들이 뭉쳐서 딱 걸어 나오면 조금 압도당하고 두려운 마음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가 편견이 좀 깔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같은 사람인데 일단 외국인을 이유로 더 공포심을 갖기도 하죠.
차별금지법 제정. 이건 이제 정착 단계는 이제 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등의 제도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성숙한 다문화, 이런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누차 다시 강조드립니다. 한국 현재 위치와 과제입니다.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전략, 4단계로의 안정적인 도약이라겠고요. 구조적 평등과 통합 정책,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진입 초기에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3단계 갈등 심화 단계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독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단계 안정적 도약은 아일랜드, 캐나다. 네, 이런 그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이주민의 사회적 능동적 구성을 인정하고 참여권을 보장해서 이런 이제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활력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구조적 평등과 통합 정책인데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전 영역에서 이주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평등 체계. 이것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같은 인간이고, 물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존할 때,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겠습니다. 인구이동의 지리적 집중화와 다양성인데요.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분포입니다. 한국의 결혼 이민자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이런 동남아시아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출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동남아시아권 중에 특히 베트남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곳으로 있습니다. 중앙아시아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타 일본도 많이 있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역별 거주 분포와 이주 공동체, 외국인 주민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 아무래도 물론 뭐 공장이 많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좀 더 수도권에 가깝게 원하죠, 그들도. 그리고 경기도, 서울, 경남 순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는 독자적인 이주 공동체, 에스닉 타운이 저절로 생겨나죠. 우리가 뭐 세계 어디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요즘 코리아타운도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에스닉 타운은 이제 어때요?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시아 마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 내부 근거리에는 모두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림동 구로구 여기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고요. 경기 안산 다국적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뉴스에 접하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이런 외국인들 범죄율이 뭐 증가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편견이 바로 한국인 범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냥 거기는 외국인들이 다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좀 위험한 거.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접근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한남동에는 서구권 외국인 및 무슬림 공동체들이 있고요. 농촌 지역에는 결혼 이민자,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집중화는 한국 사회의 공간적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역사회와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호 존중과 공존, 평등 이런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 있어요. 네, 이주 여성과 동아주의 정책의 한계인데요. 초기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 여성, 특히 결혼 이민자를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 아주 강한 동아주의 색채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 한국 요리 배우기, 한국 예절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로 이주 여성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아주의 문제점 뭘까요? 이주 여성의 모국 언어,
너희 나라 말 쓰지 마. 뭐, 문화. 안 돼. 여기서는 한국 문화를 따라. 뭐, 전통을 열등하게 보는 거죠. 못 살아. 우리나라보다 못 사니까 너희 나라 이런 전통이나 문화는 열등해. 이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편견이 자리 잡은 건 동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체성 혼란, 자존감 저하, 가족 내 권력 불균형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권리 중심 정책의 필요성. 그래서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법적, 사회적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체성 존중 자주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배양시킨다. 그래서 이주 여성의 자국 언어와 문화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이중문화, 이중언어 쓰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래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에 남아서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상호 문화주의적 접근. 요즘 이게 상호 존중, 상호 문화주의 뭐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다문화 사회, 다문화 이해 이런 과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네, 다문화 교육의 다각적 관점이 있는데요. 결핍 관점, 잠재력 관점, 크게 이 두 가지로 보시면 결핍. 이게 좀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은 특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 외모만 갖고도 그렇게 바라보고요. 청소년기 때는 좀 더 이 정체성 혼란이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국어. 엄마가 캄보디아 여성이고 아빠가 한국 남성이다. 그러면 캄보디아 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해요. 이 아이를 그 출산해서 양육하시는 분은 주로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면 그 자녀도 한국말이 더디는 좀 더디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엄마가 한국말을 아주 잘할 경우 자녀는 좀 더 한국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라서 외국 한국어 능력 부족, 사회 적응의 어려움, 학업 성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학생들을 특히 더 외국인보다 케어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탈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재력 관점입니다. 다문화 배경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이중언어 능력, 다양한 문화 경험, 유연한 사고방식 등 학교와 사회적 자산으로 이게 인정해주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회에 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이런 관점이 다문화 학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체 학생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잠재력 관점을 보자. 더 좋은 점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이라고요. 한국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흐름은 어떤가? 그래서 한국 다문화 정책은 경제적 필요에서 출발해서 점차 가족, 사회통합 이런 방향으로 진화해왔어요. 그래서 각 시기별 특징과 한계를 보시면 이제 1990년대 초기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88 올림픽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88 올림픽 이후 노동력 활용 유제 정책 시행되었고요.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되었어요. 이때 93년도네요. 이주 노동자를 경제적 도구로만 인식, 체계적 인권보호 장치 부재. 인권보호가 거의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 전혀 미비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떨까요? 좀 이제 다르죠. 중기인데 가족 중심 지원의 정책이 확산되고 고용 허가제를 2004년에 도입하고요. 결혼 이민자 대상 정책이 증가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시기였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때 2008년도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다문화 가족이. 동아주의적 성격이 강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동아주의 성격은 당신의 나라의 문화, 언어, 전통 이런 것들은 좀 일등하다. 한국이었으면 한국 문화를 따라라. 한국 언어를 써라. 본국의 언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동아주의에서는 좀 무시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2010년대 현재까지 보시면요. 제도와 사회통합 중심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서를 5개년 들어갔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시면 어떤 비자를 받냐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결혼 이주여성 필수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다문화 수용성 재고 교육 확대, 지역사회 정책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또 이 외국인 여성들은 물론 외국인 남성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한국의 무료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살아가기에 유리해요. 또 다문화 가정한테 복지 제도도 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뭐 농촌에 살아서 뭐 어려워요. 잘 살지는 못해야지만 무료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좀 더 이 사회에 쉽게 적응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문화주의의 주요 유형인데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조합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급진적이라면 조금 위험하고요. 조합, 자유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어때요? 다문화주의의 주요 유형이고 좀 긍정적 유형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외우신 내용이 그닥 없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배우는 성공 방정식. 우리 앞서 보신 아일랜드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었다. 예, 그래서 당초 이민자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이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민자를 경제 성장의 적극 주체로 편입시켰다. 우리 더 좋더라. 그래서 다문화 사회 진입이 4단계까지 온 거죠. 이제 사회 성숙 단계로. 예,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 한국 사회 변화 예측인데요. 2050년 통계청 및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 한국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길에 걷는데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는 현재 약 4, 5%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거.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출산 심각하죠. OECD 국가 1위. 초고령 진입했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는 이제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본격 전환되면 다문화 학생이 보편화. 이제 학교에 지금 김희 씨 같은 경우는 모 학교에는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만 학급으로 몇 학급이 꾸며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어때요? 이렇게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점점 그 학급이 많아지겠죠. 이제 보편화될 것이고요. 이제 한국어, 영어 이런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주류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요. 공존형 공동체로 갈 것입니다. 공존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 제도가 정비되어서 차별금지법, 이민법, 다문화 교육법, 예, 지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와 논의가 많은데요. 특히 이 다문화 교육, 그 자녀와 관계된 제도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변화, 이주와 정책의 파노라마. 그래서 2006년에 외국인 주민이 54만 명, 2020년 200만 돌파했고요. 예상 규모 2020년 250만 넘어섰죠. 300만을 거의 넘어섰습니다. 그 2050년은 10%이기 때문에 10명 중 1명은 길에 그냥 외국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10% 아주 최소 비용을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중대 다변화와 이주 노동자인데요. 이주 구조의 변화, 단순 노동에서 다양한 직종으로. 저 갑자기 궁금해서 근데 잠깐만 기다려 보실래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몇 명인지 조금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유입 인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네, 제가 지금 이제 물론 챗GPT로 찾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수는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 3,247명, 약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44%이고요. 자, 그리고 2024년도에 265만 명이었는데 2025년 1년 만에 약 5%더 증가한 거네요. 여기서 278만 명이 되었다. 그래서 주요 국적이 지금 현재 1위가 중국이네요. 약 98만 명. 와, 압도적으로 많네요. 2위는 베트남, 약 33만 7천 명. 미국이 많아요. 미국 18만 명. 이게 3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18만 명. 태국이 약 17만 명.
우즈베키스탄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이야. 자, 잠깐만요. 경남 김해시 외국인 수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야, 김해시가 지금 경남 최대 규모인데요. 약 3만 명이 넘어요. 3.25만 명. 경상남도에는 약 12.9만 명이 있는데 김해시가 1위래요. 3.25. 거제시가 1.62만 명, 양산시가 1.06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김해시 많군요. 경남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에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 물론 경기도 안산 빼고요. 제조업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5%대 이미 넘어섰다. 야,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단순 노동에서 다양한 직종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아직 3대 업종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대 업종 기피 현상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3D 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조금 그 젊은 층, MZ 세대 정도는 다 대기업을 꿈꾸고 있죠. 그리고 좀 넥타이 메고 깔끔하게 일하는 거 원하고 돈이 좀 적더라도 차라리 서비스업을 추구한다든지 3D 업종 기피는 여전합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과 변처 있는데요. 93년대에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제도죠.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시간 너무 잘 가네요. 벌써 26분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만요. 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1주 2차 시 수업이고요. 2주 1차 시에서는 문화 상대주의, 또 문화 절대주의,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